네, 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오늘은 고향집에서 특별하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헤드셋도 없고 뭐 방송 제작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은 그냥 카메라 한 대만 놓고 이제 컨텐츠를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지금으로부터 좀 1시간 15분 뒤면 이제 2017년도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가는 2017년도의 끄트머리를 부여잡고 이제 올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보는 컨텐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12시가 다 되어서 이 컨텐츠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또 뭐 한 해를 정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주요 사건을 한번 좀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1월달은 뭐 여러 가지 그 조사를 좀 했어요. 여러 가지 1월달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는 대충 어떤 일 정도가 있었는지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매 달마다 있었던 일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축약해서 한 점 양해 바라고요. 또 이 사건도 주요한 사건인데 이건 없네라고 하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많이 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뭐 다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거나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 좀 가장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만한 일들을 추려봤습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날입니다. 미국의 선거는 이날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것이라 좀 신선하긴 했었거든요. 전체 득표수가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에서 선택받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상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역대급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진 게 5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치 제도랄 게 이상한 건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일 뿐인데 민주주의도 처음에는 도입되었을 때 그 자체가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뭐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 제도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딱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이나저나 다 이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대의원을 선출하여 이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방식은 승자 독식제로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인단의 수가 책정되는데 하나의 주에서 특정한 정당이 승리하면 그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이 모두 한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7명의 선거인단이 지정된 주에서 트럼프 쪽이 이기면 7명의 선거인단 모두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제외되었던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의 경우는 비례배분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5개의 선거인단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 클린턴이 2대 3이었다. 이러면은 뭐 이에 따라 선거인단의 지지 분포가 바뀐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렇다 보니 전체 득표수가 높더라도 선거인단이 많은 곳에서 져버리면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선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뭐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그 제도를 바꿔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승복하고 결국은 저기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우리의 목소리가 컸지만 1년 동안 지나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무슨 첩보 영화 보는 줄 알았는데요. 뭐 총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화학물질 스프레이를 통해 얼굴에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 한 사람이 뒤에서 잡고 한 사람은 앞에서 뿌린 정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계획된 암살인 걸로 보여집니다. 뭐 당내 북한 그 내의 어떤 정치 권력 싸움의 어떤 희생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VX 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예전에 더 락 영화에 나왔던 그 살상률이 엄청난 그 신경가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사용된 것은 뭐 2가지 물질이 섞여서 독성이 발휘되는 VX2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화상의 흔적이나 뭐 피부에 손상 흔적이 없어서 뭐 이거냐 저거냐 뭐 이런 좀 의견들이 분분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든 이걸로 이 암살을 통해서 김정은이 북한의 그 어떤 세력을 공고히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그 질랄병이 좀 더 크게 도진 걸로 봐서 확실히 좀 효과가 없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네요. 3월에는 이제 우리에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날이죠.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었고, 이를 통해 직무를 다하지 않은 대통령은 국민의 힘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심겨진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촛불 시위에 한 번 정도 참석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모든 날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구차한 변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비폭력 무저항의 시위가 정권을 교체한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이뤄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월에는 롯데월드타워가 오픈한 달이라고 합니다. 남의 사업 잘 되는 것에 할 말은 없고, 대지가 좀 부실하다는데 잘 버텨주겠죠? 무너지진 않으리라 조금 무너지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5월은 탄핵 후에 발빠르게 준비해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그 첫 업무 일정을 시작한 날이었네요. 지난 대선 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막상 당선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여러모로 마음이 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태평성대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정치가들이 있는 듯 없는 듯 맹약해 줄 때 이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돼요. 그 존재를 잊고 일에 매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잘 되고 있나 싶어 들여다보면 사회적 지표는 늘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전 정권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느라 더디다고 느껴질 뿐이지 나름대로 한 가지 일을 잘 해결해 나가며 불합리했던 것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은 별일 없이 지나간 듯 하네요. 그리고 7월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가 재배치되는 등 갈등도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다낭에서 열린 회의나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네요. 해당 내용은 이쪽을 클릭해 주세요. 8월은 살충제 계란 때문에 파동이 좀 있었던 날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계란에 새겨진 숫자를 확인해봤던 기억이 조금은 나네요. 먹는다고 죽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었죠. 좀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9월에는 MBC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정권과 결탁한 사장의 폭정을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후 파업은 장기화됐습니다. KBS도 파업에 동참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했었죠. 그리고 시청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무한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좋은 분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MBC가 국민의 MBC가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죠. 10월부터는 조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연말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라스베이거스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델라 레이베이 호텔 32층에서 벌어진 이 총격으로 5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고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사진이 부상당한 아내를 안고 안전지역까지 달려 그녀의 생명을 구하고는 자신은 이제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남편의 이야기가 새삼 기억이 납니다. 그와 더불어서 김주혁 씨의 사망 사건도 있었고요.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인면수심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사건이었는데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고 자신도 불치병에 걸려 어금니밖에 남지 않아서 어금니 아빠로 이렇게 불려지게 된 사람인데 기부금을 모두 받아 탕진을 하고 딸의 친구를 살해한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겉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좀 착하고 좀 불우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서 또 수많은 또 어떤 저서도 냈었던 사람이라서 그 충격은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할 말이 많은데 이걸 또 다 하자니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영학 씨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더 대두가 되면 이슈를 타게 되면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1월에는 저도 많이 다뤘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순병사 총격 사건이 있었죠. 이국종 교수님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했죠.
지금은 다들 경과가 좋아 모두들 해피엔딩인 듯합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도 있었죠. 지진의 진동보다 재난 안전 문자가 더 빨랐던 현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이 빛을 발했던 사건이었네요. 12월 인천 앞바다 낚싯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떠오르는 사고였던지라 또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날씨가 추웠고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네요. 세월호 사건의 경우 한 8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안전대책본부의 모습을 드러냈던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본부를 찾았고 현장의 구조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사건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었네요. 아직도 정비되지 못한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시스템을 확고하게 좀 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이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 정도 시간을 순수하게 복역한다면 살아서 자유를 맛볼 순 없을 것이란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12월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도 받아봤고 거기에 이제 소아응급센터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서너 번은 찾았던 것 같네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심야에 발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대 목동병원을 자주 찾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때 당시 또 조금은 아무런 물론 문제는 못 느꼈지만 만약 그때의 우리 아이가 잘못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끔찍한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든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처벌을 받고 조사도 받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미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점검 세상 보기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 석 달의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좀 아이폰에 관련된 애플에 관련된 아이템이 줄을 이뤘는데 2018년 새해에는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간히 섞어서 하고 대다수 많은 이야기 제대로 된 세상을 보는 한 해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서 점검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